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부탁받고 무슨 제목으로 할까요? 하고 이제 질문이 왔을 때 주저없이 그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왜 주저없이 그 강의 제목을 뽑았느냐 하면은 저의 활동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티칭만 한 게 아니라 이 상담소를 열어놓고 이 프랙티스를 병행을 했는데 제가 상담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실제 상담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우리가 상담을 대학원이나 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상대도 하나의 인격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대등하게 존중해라. 그래서 그의 의견을 들어라, 공감해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실제 제가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서 온 내담자들이 이 방향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무수히 겪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 시가지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는 그 중요한 시기에 그 트랙을 잘 밟아가지 않고 엉뚱한 대로 새버리면은 다시 복귀를 해도 회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그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마냥 이게 시행착오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팔을 걷어붙이고 야 이렇게 해, 그거는 하지 말어, 이렇게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그네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네들이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다이렉트로 조언도 하고 지시도 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야단도 쳐요. 이제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칠 때에는 이 뭔가 존중해라,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자율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뭔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학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공개 사례 발표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몇백 명씩 이제 모여서 사례 연구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보면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라포는 잘 형성이 되어서 서로 주거지 받거니 잘 유지는 되는데 뭐 학교를 이미 자퇴를 했다든가 또 뭐 부부의 경우는 이미 이혼을 했다든가 그런데도 이게 뭔가 상담 성과가 있느냐, 그게 무슨 상담 성과가 있어 하고 물으면은 그래도 상담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오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게 그나마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성과로 본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원 젠장 저거를 어떻게 성과로 보느냐. 애가 자퇴할까봐 또는 탈선할까봐 부모는 막 속이 타는데 마냥 붙들고 있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자녀가 있는데 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부 사이는 뭐 서로 남남이니까 헤어진다 하더라도 애들이 받는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이런 걸 성과로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가서 쓴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적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별명도 하도 쓴소리를 했으니까 이제 장칼이라는 장시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별명도 이렇게 얻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상담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면 상담이라는 것은 이론 분야가 아니고 응용 분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파이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담 이론들은 다 서양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서양 사회의 가치관이 거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자, 서양 사회는 수직 사회, 권위 사회가 아니라 대등 사회, 수평 사회, 이런 이제 기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중시하는 가치는 자율성, 독립성, 평등성, 뭐 대등 또는 저스티스, 권리, 뭐 이런 초이스, 이런 것들인데, 이 한국의 실제 사회는 대등보다는 이 서열이 중시되는 사회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너무 따박따박 하면은 너 잘났어, 그래 너 똑똑해, 그렇지만 왠지 싫어, 이런 이 분위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인간관계에서 수더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야지, 그걸 따박따박 얘기를 하면 밉상이 되고, 특히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아, 그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했다가는 이 부부 사이도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이, 응? 옛날 어른 그러려니 하고 이거를 숭글숭글 넘겨야 되는 이런 거니까, 이게 한국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제가 어느 순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엇나는 거예요. 학회에 가면은 굉장히 이 서양식의 상담 접근표를 펼치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잔소리를 해서 하니까 어느 날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순한 사례를 내놓으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례를 내놓은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이 40대 부인이 와서, 제가 이제 대학원 원장으로 있을 때니까 저를 더 찾아온 것 같아요. 와서 뭐라고 그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10년 동안 참 지방에서 남편이 페이닥터, 월급쟁이 의사 노릇을 하는데 10년 동안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오매불망 대학원 가기를 학수고대 했다. 근데 얼마 전 남편이 서울에 와서 이 병원을 차렸대요.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그 월급 받은 걸 모아갖고. 그래서 이참에 나도 이제 대학원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남편이 아직 애들이 어리다, 그러니까 대학원은 내중에 가더라도 애들 키워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남편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데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부인이 뭐 20대도 아니고 벌써 40대인데 이왕 늦은 공부를 뭐 그렇게 남편하고 어긋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래서 애들이 몇 살이냐니까 뭐 7살, 9살이래요. 그래서 에이, 그러면 애들 조금 더 키우고 조금 천천히 공부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울며 불며 자기는 대학원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이 여자가 이렇게 공부에 목을 매는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댁에서도 이 여자를 그렇게 환영을 안 했고 남편하고서도 관계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자기 의지처 지팡이 삼아서 대학원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하고 남편하고는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느냐니까,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를 잘 아는 제3의 친구분이 다리를 놔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딱 짚히는 게 있어요. 의사한테 시집 가면 어떻게 가요? 뭐 이걸 좀 갖고 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혼수는 얼마나 해갔어 하니까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 하든 말든 뭐 이렇게 자꾸 물었더니 군의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해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군의관 이제 제대했는데 안 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사귀었어도 저기 한데 중매로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거의 안 해가면 남편이 어떻겠어요? 서운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노골적으로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도 점잖지요. 근데 시댁에서도 빈손으로 온 이 며느리 별로예요. 그래서 아버지 당신은 어디 사느냐 그랬더니 남편은 강원도 사람인데 의대를 갖고 이 부인은 강남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불싸 이게 혼수 갈등이 이렇게 이어졌구나 싶어서 제가 자, 당신의 갈등은 부부 사이에 이 혼수 문제로 내가 귀결이 된다. 그러니까 대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신 아버지가 너무 왕소금 노릇을 하느라고 이 젊은이들이 이런 사단이 났으니까 지금 대학원이 문제가 아니다. 남편하고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됐으니까 뭐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관계 회복하라고 굉장히 제가 푸시를 했고 이 부인도 설득을 당해서 대학원을 포기하고 이제 그 남편에게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그래서 부부 사이가 상당히 좋아지는 듯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터지느냐 하면은 병원을 차렸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환자가 늘어야 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이 환자가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이 너버스해져요. 아주 이 신경이 곤두서고 그러니까 부인에게는 뭐라 그러지 않고 자꾸 애매하게 애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와서 또 울고불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참에 친정에 가서 돈을 끌어다가 남편 좀 도와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펄쩍 뛰어요. 내가 무슨 팔려온 노예도 아니고 결혼한 지 10년이나 지냈는데 그러느냐. 그래서 신랑이를 저희가 벌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이 굉장히 저한테 시달리는 게 버거운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뭐 늘 잘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제가 어디가 잘못되나 해서 또 자문을 받아요. 저도 법률 자문도 받고 뭐 제가 잘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면 누구한테 묻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에 이렇게 자문을 받았더니 그분이 에이 장 교수가 방향은 잘 잡았는데 요령이 부족하다. 그래서 무슨 요령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친정에 가서 돈을 달래 갖고 와갖고 이 신랑을 돕지 못하는 거는 아버지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다. 사람은 될 것 같으면 얼른 하지만 안 될 것 같으면 뒤로 빼는 속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럴 때에는 이 부인이 남편하고 한번 싸우고 친정에 가서는 이제 나는 안 살란다. 나 지난 10년 동안 너무 굴욕적으로 살았다. 안 살란다 하고 이혼하겠다 하면은 그 부모가 어떻겠느냐는 얘기요. 뜨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색하게 의사 사위는 보고 싶었는데 빈손으로 보낸 결과가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프니까 하는 수 없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유의 상담을 학회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장 교수가 그동안 그렇게 까장까장하게 남들 상담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난리를 치더니 정작 지가 내놓은 사례는 있다오냐. 이래갖고 이제 저를 타도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이제 환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 측에도 또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네들이 저쪽에서 이제 저를 공략하려고 하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학회에 가서 막 들썩일 정도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만 싸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근거, 이유를 제시를 해야 이게 조금 더 공식화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기울인 게 문화예요. 문화.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율, 독립, 선택, 존중 이런 거를 중시하는 식의 상담을 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이라는 문화권은 유교적 전통도 있고 또 조상 숭배, 또 이 핏줄에 대한 지극정성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이 상담 접근법을 제안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게 현실역동 상담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현실역동이라는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현세적이냐 하면은 한국인들은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천재적 소질이 있다래요. 어떤 것든지 다 받아들인대요. 이슬람교도 받아들이고 뭐 일본의 어떤 종교도 다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수입을 해올 때는 차별성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진대요. 그 다 똑같아지는 게 뭐냐면은 이슬람 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다 가서 우리 조상 좋은 데 가고 우리 자손, 우리 자녀 잘되게 하는 이 기복성, 기복화로 다 변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갖고 그렇게 싸울 거 없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시사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천국도 아니고 내세도 아니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을 가장 중시하는 게 한국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중시하자라는 차원에서 현실. 근데 현실에는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굉장히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문화 요인을 보니까 이 대별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만 서양은 이 부부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는 이 본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예요. 또 부부 사이는 서로 독점적인 관계예요. 한 사람의 남편, 한 사람의 아내, 이 독점이지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부부 사이에서는 애정이 가장 중시되는 거예요. 성역성 이런 게. 또 이 부부는 아무리 가까워도 죽으면 끝나는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가정을 중시하는 것은 동서고금 이제 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동일한데 그렇지만 그네들은 부부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이 확장이 되어서 그 사회의 문화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한국은 부부 중심이라기보다는 부자 중심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변해서 핵가족화를 이루고 있지만 이 오랜 세월 동안 부부보다도 부자의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특성이 있어요. 부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이 직선적인 관계예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독점하는 아버지, 한 아들이 아버지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속히 낳아서 너는 학문을 하고 너는 상업을 하고 너는 뭐를 해서 서로 협동해라, 이런 포괄성이 중시돼요. 또 부자 중심에서는 애정 표현을 그렇게 극도로 표출을 안 하지요. 그냥 묵묵하게. 자, 또 그러면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 문제로 쭉 이어지고. 자, 이러한 부자 중심의 문화가 그게 확산되어서 우리 사회의 문화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가정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서 잘 적응하도록 키워야 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어느 그 조직 산업 전공 교수가 이 회합에 조금 늦게 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제 내가 그랬더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알바를 뛰고 와서요, 이래요. 그 젊은 교수가. 그래서 무슨 알바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 중소기업 회사에 가서 면접관 노릇을 하다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면접할 때 어디에 역점을 둬서 그 면접을 했어? 이제 제가 물으니까 이 교수가 신이 나서 떠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에이, 그 애들 말이에요, 뭐 쥐뿔도 모르고 지가 얼마나 똑똑하냐, 지가 얼마나 창의적이냐, 이런 것들을 막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안 봐요. 삼성 정도의 대기업에서는 그런 거를 볼는지 모르지만 중견기업에서는 다 소용없고, 자, 일을 시켰을 때 예 하고 얼마나 잘하느냐, 또 동료들하고 이 무탈하게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이런 것 두 가지를 보고 뽑지. 왜냐하면은 들어오면은 다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필요한 거를 가르치면은 바보 아니면 다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일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잘하느냐가 아니라 시키는 거 잘 따르고 동료들이랑 잘해서 서로 협동하고 이런 거를 봅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수긍 가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사회에 가서 밉상이 되지 않도록, 즉 적응력을 갖도록 키워야 되는 게 이 자녀 교육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지금은 이제 한물 갔지만 한 20년 전에 부모 교육이라는 게 한동안 붐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 부모 교육이라는 것도 서양에서 소개되어 왔죠. 아무리 꼬마여도 걔도 인격체니까 존중해라, 존댓말을 써라, 이렇게 이제 해서 조금 있는 집 그 어머니들은 신식인 그 서양 교육을 실천에 막 옮긴 거예요. 그게 이제 더 돋보이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0년 지나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진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 부적응으로 다 꽝꽝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지느냐 하면은, 직장 가면은요, 집안에서는 그렇게 평등하게 컸는데 직장에 가면 어때요? 무섭도록 서열적이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큰 애가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서 나 이런 데서 버틸 수 없다. 그래서 나와갖고 벤처 사업을 하겠다고. 벤처. 그때 벤처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이 되었는데, 자, 벤처라는 게 이 모험 아니에요, 모험. 벤처 사업을 벌렸을 때 성공 확률은 5%예요. 95%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는 식으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귀한 아들이 벤처를 한다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라도 이 벤처 자금을 마련을 해줬는데 그 95%에 끼이고 마니까 뒤늦게 고생하기도 하고, 또 딸들은 시집가서 그 불합리한 시어머님들의 요구, 그 어른들의 이런 거를 감내하겠느냐는 얘기요. 우리 남편하고 나랑 단둘이만 교류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녀 교육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자녀가 적응해서 살 곳은 사회이니까 집에서부터 이 어른들이 딱 서열적이고 협동적이고 어른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떠들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미 부모 교육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쫙 이제 휩쓸고 가고 저희들은 후발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인식을 받지를 못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 우리는 그렇다고 제가 옛날 구식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엄격하게 키우자 이게 아니에요. 또 현대가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구화도 돼 있고, 그렇다고 또 완전 서구화도 아니에요. 왜 완전 서구화라고 볼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 저 심층에서는 핏줄에 대한, 후손에 대한 그런 욕심, 집착, 기대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조기교육 붐이 불었을 때 기러기 부모 노릇을 해서라도 기꺼이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그 사실 외국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애들은요, 유색인종으로서 이 주류에, 백인 사회의 주류에도 못 끼고,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의 이 치열한 이 사회에도 못 껴요. 그러니까 어정쩡해져 갖고 제3국으로 뭐 돌아다니면서 뭐 봉사활동 한다든가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어쨌든 과거에 이제 한때는 막 이 조기 유학으로다가 핏줄에 대한, 자손에 대한 큰 집착을 보이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기 유학 붐은 조금 가라앉았는데 애들 학원에, 좋은 학원에 보내서 그 여보란 뜻이 키우겠다라는 이 욕심은 또 하루를 찔러요. 그러니까 여전히 표층에서는 서구화되어 있고 심층에서는 여전히 이 동양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느냐, 이거는 자, 존중을 해야 돼요. 이제는 애들을 존중을 안 하면 애들이 튀어요. 그러니까 존중을 하면서도 꼿꼿해서 위험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부모로서의 갑질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부모는 절대 자녀의 시봉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애가 제대로 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갑질이라는 말에 대한 저항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주춤주춤해요. 자, 그런데 원래 엄마는 케어링의 상징이에요. 아버지는 프로텍션, 이 보호의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흐물흐물하고 착하기만 하면 애들이 안정감을 느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어떤 선을 넘어서려고 할 때는 꼿꼿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런 위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애들이 탈선을 안 하고 이
안에서 아주 이 자유롭게 자란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정말 이 당부드리는 거예요. 당부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 칠판을 제가 마련해 달라고 한 거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쭉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의 부적응 또는 남편하고의 부조화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그냥 just 성격 차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마는데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상담에서 이제 이 상담소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오면은 이네들은 자기가 풀어가기 어려운 아주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를 갖고 끌탕을 치다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오잖아요. 오면은 저희들은 뭐든지 시발점을 찾아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면밀히 찾아 들어가면은 뭔가 이 꼬다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꼬다리를 풀면은 자연스럽게 이 뒤엉킨 현상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타고난 성향 차이, 성격 차이 이렇게만 치부할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그 위치에서도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준 전문가적인 이 안목 그런 거를 좀 아시면은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뭐든지 문제를 볼 때 뭔가 사람들이 나랑 이렇게 뭐가 안 맞는다, 뭐가 이렇게 막힘이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틀렸는지 상대방이 이상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제3자가 볼 때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도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만 적용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이 마찰을 자꾸 일으키면은 그거를 증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증상. 그래서 증상 형성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증상의 이제 형성 이 프로세스를 조금 알면은 요 도식에 거꾸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이 파악이 쉬워요. 그게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도식은 사람마다 다 기본 욕구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신체가 원하는 욕구라는 것은 기, 갈, 성 뭐 이런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잠자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의 욕구라면은 거기에 버금갈 만큼 강력한 정신적 욕구 그거는 뭐겠어요? 그거는 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예요. 자, 이 사랑, 인정 이제 이런 게 우리를 존재케 하는 하나의 원동력인데 자, 이 욕구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100% 다 채워져요. 외부에서 공급이 되는데 이 세상에 나타나는 때부터는 이제 운명적으로 이게 자립이 되어 가야 돼요. 성장, 이제 그게 성장인데 옛날에는 이 원시 시대 뭐 이럴 때는 한 대여섯 살 이렇게 걸어 다닐 정도까지만 키워주면은 지가 스스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뭔가 배워야 할 게 많아지는 시기니까 그게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언제는 초등학교 졸업만 하면 그러더니 이제 언제는 사춘기 지나는 20살까지. 근데 지금은 20살도 부족해요. 대학은 졸업해야 지가 이제 굴러가듯이 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보호 기간이 이제 너무 길어지는 게
조금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채워질 리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이 불안을 느껴요. 자, 특히 동물은 뭐 한 몇 달만 키워주면 지식대로 이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사람은 이 의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마 동물 중에서 제일 길 거예요. 의존 기간이 기니까 인정을 받는 거에 아주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간 동안 보호를 안 받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인정 욕구라는 게 배부른 욕구가 이게 편안한 욕구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욕구가 인정 욕구예요. 자, 근데 이 인정 욕구가 안 채워지면 불안한데 이 불안한 것을 그때그때 잘 해소할 수 있으면 건강하지요. 근데 이제 이게 해소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아기가 처음 이제 첫 아이로 태어나면은 양 집안에서 온통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런데 한 2, 3년 뒤에 또는 불과 1년 만에 동생이 태어나요. 그러면 지가 관심을 독점하던 지가 동생에게 그걸 나눠주려고 하니까 불안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불안의 표시를 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내느냐 하면은 엄마 쟤 싫어 갖다 버려 하고 이 심술을 부리죠. 그랬을 때 엄마가 이 애가 사랑이 분산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구나 하고 큰 애부터 이렇게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야 너 그러면 못 써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애가 자기도 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엎어져도 꼭 갓난아기 앞에 가서 엎어지고 뭐 손가락으로 눈을 판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부모가 뭐 기겁을 하고 애비 막 난리를 치면 이 애는 배척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척감을 느끼면은 다음 전략으로 이제 다음 행동으로 뭐를 하느냐면은 아웃하는 짓을 해요. 그걸 전문 용어로는 퇴행한다 그래요. 내가 동생이 안 태어났던 어린 시절에는 내가 참 좋았었지.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다시금 오줌 싸고 똥 싸고 또 갓난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 맞아 뭐 이러고 또 야단을 치면은 그 어린 양 하는 것도 안 통하면은 그때 성격이 확 꺾여요. 그게 내성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병치레, 그때부터 아파요. 그런 식으로라도 관심을 끌고자 하는 무의식적 동기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은 애는 애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1차, 2차, 3차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불안이 그때그때 해소되면 제일 좋은데 이것도 적절하게 케어를 못 받고 해소가 안 되면은 이 아이로서는 자기가 불안을 계속 의식하고 있으면은 본인도 괴롭지요.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를 억압을 하는 기제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이 불안을 쓱쓱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그게 억압이에요. 이제 억압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딴짓을 해요. 딴짓 뭐 먹기나 한다든가 또는 뭐 어디에 몰두한다든가 책에나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불안을 자꾸 이제 외면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것이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 자꾸 적체가 되면은 그 속에 적개심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이 차여요. 자, 그런데 이 분노라는 거는
여기까지 차이다가 여기까지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분출이 되려고 하는 속성을 지져요. 이 분출이 되면은 이 본인으로서는 소소한 불안도 표현을 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소용이 없어서 억압을 했는데 이 조금 더 강렬한 분노가 훅훅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이 큰일 나겠죠. 두려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이킥 에너지가, 심적 에너지가 이 분노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애를 써요. 자, 그런데 사람이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100인데 자기도 모르게 억압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유실하면은 나머지 에너지를 갖고 현실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유실되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현실에서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적으니까 삶이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불안이 심한 아이들은 속에 분노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말씀에 집중도 못해요. 또 동네 애들이랑 노는 거에도 집중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딴짓을 해요. 또는 심지어는 집에 와서 엄마가 뭐 하나 혹시 나만 떼어놓고 동생 데리고 어디 가지 않았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 심지어 어떤 애는요 어디 갔다 오면은 나 없는 사이에 맛있는 거 먹지 않나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애들도 있어요. 병적이죠 이미. 자, 그래 이렇게 위태 사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건의 연속이에요. 이거 지나고 나면 또 저게 나타나고 저거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게 나타나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 와요. 자극이 오면은 평상시에도 위태위태 지내는데 외부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사를 갔다 그러면 낯선 환경에 노출이 되잖아요. 뭐든지 이 변화 때 사람들이 무너져요. 또는 뭐 남편이 갑자기 암이 나타났다 또는 실직이 됐다 뭐 이런 등등 외부 사건이 수시로 닥치는데 이럴 때마다 굉장한 이 불안이 생겨요. 이때 욕구가 안 채워져서 생기는 불안은 이 불안이라기보다 이거는 일종의 위기라고 칩시다. 또는 불만족, 불만. 이때 외부 자극에서 뭔가 사건이 오면 우리가 불안해지는데 이 불안은 개인 차이를 보여요. 즉 평상시에 탄탄하게 살던 사람은 외부 자극이 오면은 아주 긴장을 바짝 하고 그거를 또 이겨내는데 평상시에 위태위태했던 사람은 외부 자극이 왔을 때 그거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확 무너지거나 엉뚱한 사고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이 돌발 행동을 하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개인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약한 사람은 외부 자극이 왔을 때 불안을 더 증폭시키고 튼튼한 사람은 힘을 모아서 그걸 이겨내고 이런 개인 차이를 보이는데 이때 이 불안이 오면은 나름대로 가만히 폭삭망하는 게 아니라 나름 무슨 시도를 하지요. 그게 방어예요. 방어 기제. 근데 이제 어떤 식의 방어를 쓰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잠만 자는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쇼핑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뭐 어디가 이 게임 뭐 이렇게 사람마다 불안하면은 뭔가 이 방어를 보이는데 그거는 그 사람 얼굴만큼이나 다르듯이 다 다양해요. 이게 방어가 너무 과할 경우를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증상이라고 해요. 증상.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하나의 증상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제 파헤쳐 보면은 일련의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누군가가 unusual한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딱 보이면 이거 한 번, 두 번, 야, 또 좀 이상하다 그러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아들으면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도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도 안 그러고 싶어도 안 그럴 수 없는 뭐에 끄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얼른 이거를 대입을 해보셔요. 그게 이제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부자연스러운, 뭔가 좀 깝깝한 이런 걸 보이는데, 이거는 뭐의 결과냐 하면 불안의 결과예요. 불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솟구치니까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보이는구나. 그래서 뭐든지 한 번, 두 번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은 불안해서 그렇구나, 이거를 알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알아주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서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스톱이 안 되는데 하고 괴로워해요. 자, 그런데 당신이 상당히 이 불안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 속내를 이렇게 알아주면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속이 시원해지고 뭔가 위로받는 것 같고 좋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바깥에서는 공감해라, 공감해라,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내적으로 불안해하는 거를, 그 심정을 알아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한 걸 보이면 불안해서 그렇구나, 이것만 알아줘도 이 수준급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가라앉지 않을 때는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들어서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까지 인도를 해주시든지.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때부터 치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불안이라는 게 이유 없는 결과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계기로 이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졌는가,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외부 자극을 확보를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지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건, 자극이 있을 때부터 못 견뎠구나, 그거를 찾죠. 그래서 뭐 때문에 언제부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불안해졌는가, 이거를 이제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면밀히 이걸 찾는데, 이거를 이 자극에 걸맞는 불안이라면 그건 현실 불안이에요.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긴축해야 되는 게 당연하듯이 외부 자극에 걸맞는 불안이라면 그건 현실 불안으로, 그건 오케이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외부 자극은 요만한데 이 사람이 느끼는 불안은 이만하다 그러면은 이거의 주 출처는 내부에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외부는 일종의 계기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외부는 일종의 열쇠에 불과하고 잠을 통해 해당되는 것은 이 불안의 주 출처는 분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면의 분노를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어야 그 사람이 이제 외부 자극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휘청거리지 않고 그거를 제법 견뎌내게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내부의 분노를 조금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주는 거냐 하면은, 자, 어렸을 때부터 당신이 어떠한 욕구가 좌절이 되어서 이렇게 속으로 적체를 시켰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토해내보자. 그래서 자꾸 그거를 누군가가 알아주는 사람이 들어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좀 가벼워져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외부에서 설사 예측할
익숙하지 않았던 자극이 와도 조금 흔들거리다가도 다시 이게 찾고 이런 과정을 이게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도식 하나 정도는 이렇게 딱 입력을 해 두시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잘 제어가 안 될 때는 자기를 여기에다 대입해서 내가 뭐가 이렇게 불안해서 이럴까, 또 이 불안이 주출처는 어렸을 때 어떠한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자기의 정신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근데 이참에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소에서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를 성찰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는, 제가요 선생님 이렇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들만 선호해갖고 남녀차별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또는 방치됐기 때문이다, 또는 성폭행을 당한 그 상처 때문에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그 주된 원인을 저 멀리 어렸을 때의 상처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한두 번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게 시발점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그 타령을 하느냐. 당신을 이해하는데 그거는 내가 참고로 하겠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당신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는 베이스가 될 수 있지만 이거라기보다 외부 자극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여기에 더 시선을 돌려야 뭔가 타결이 되지, 저 어렸을 때로만 돌리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해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입은 상처로 탓을 돌리는 것은 내 책임이 없다라는 이 시사예요. 근데 외부 자극이 나타났을 때 그거는 반드시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적절하게 핸들링 못한 내 탓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건 쏙 빼.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거 갖고 쭈물럭거려서 하려고 하면은, 그건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 몇백 번씩 상담을 받아야 되는 장기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나 몇 차례 20회 정도의 상담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면 안 되고, 자,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 자극을 내가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뭔가 현실적으로 이걸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 이제 과거 얘기 그만하고 현재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당신이 맹추짓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시원해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꼭 저렇게 내 탓을 찾으려고 한다고. 그러나 내 탓을 찾아야 그 해결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저 어렸을 때의 부모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받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런 강의를 한 4-5시간을 하면은 마구마구 이제 풀 수 있겠는데, 뭐 1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존중을 하되 꼿꼿할 때 꼿꼿해야 이 자녀들도 이 제대로 자란다.
꼿꼿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엉터리 짓을 안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막 바람을 피워놓고 애들 보고 일찍 귀가하라면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항목입니다. 예.